고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전 모의고사 2회 요거 해설 한번 해보고 문제도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 할 작품은요. 작품 이름부터 보자면 여기 있는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라는 작품 볼 건데요. 자, 일단은 맨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민씨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일단 소설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구성의 3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을 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인물이 등장하고요. 민씨는 이장이 걸기대회 전날 황만근을 따로 불러놓고 무슨 말을 건네는 것을 기억해냈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무슨 말은요, 우리 아직 읽지 않아서 모르지만 경운기를 끌고 걸기대회를 참석하라는 말인 것 같아요.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그제 밤에 내일 걸기대회 한다고 사람들 모였을 때 이장님이 황만근 씨에게 뭐라고 하셨죠? 모임 끝난 뒤에 이장은 민 씨를 흘기듯 노려보았다. 왜? 농민 보고 농민 걸기대회 꼭 나오라 했는데 뭐가 잘못됐나? 민 씨는 자신도 모르게 따지는 어조가 되었다. 군 전체가 모두 모여서도 몇 명 안 되었다면서요. 그런 자리에 황만근 씨가 꼭 가야 합니까? 아니 황만근 씨만 가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따로 황만근 씨한테 부탁을 할 정도로요. 자, 이장의 말에 의구심을 품고 황만근의 행방에 대해서 이장을 좀 추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 하는 기라? 이장이 동민한테 농가 부채 탕감 촉구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가 있다. 꼭 참석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자 하는데 뭐가 잘못됐다 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이장님이.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왜 황만근 씨만 못 오고 있냐 이겁니다. 내가 아나 읍에 가보이 장날이더라고. 보나마나 어디서 술 처먹고 주질러 앉았을 기라. 백리길을 기운기 끌고 갔으니 시간도 많이 걸릴 기고. 자, 보면은 어디서 술 처먹고 주질러 앉았을 거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장이 평소에 황만근을 무시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말이 없었고 민 씨와 이장만이 공을 주고받는 꼴이 되어버렸다. 공은 비유적 표현이고요. 이게 말이 되겠죠. 그래서 민 씨는 계속 추궁하고 이장은 계속 변명하는 게 반복됨을 뜻합니다. 글쎄 그 자리에 꼭 황만근 씨만 경운기를 끌고 갔어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고장난 경운기를. 자, 황만근의 우직한 성품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고장난 경운기를 왜 끌고 가 거기까지. 그쵸? 그러나 그것을 끌고 갔대요. 황만근은. 경운기를 끌고 오라는 게 내 말이라. 투쟁 방침이 그렇다 카이. 경운기도 그렇지. 고장은 무신 고장. 망거이가 그걸 하루 이틀 몰았나. 남들이 못 문다 뿌이지. 자, 여기서 보면요. 고장난 경운기도 몰 정도로 어떤 역할, 농가에서 역할을 망근이는 충분히 수행한 것 같아요. 남들이 못 모는 경운기는 그냥 고장난 경운기 아닌가요? 아무튼 이거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그럼 이장님은 왜 경운기를 안 타고 가고 트럭을 타고 가셨나요? 이장님부터 솔선수범을 해야지 다른 동민들이 따라 할 텐데 지금 거꾸로 되었지 않습니까? 자, 지금 민씨가 따지는 걸 보면요. 이장이 매우 이기적인 걸 알 수 있어요. 망근이는 고장난 경운기 태워보내고 자기는 경운기 안 타고 트럭 타고 갔대요. 내사 민사무소에 인원 점검하고 다른 이장들하고 의논도 해야 되고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기공기를 타고 언제 가고 말고 자빠졌나. 다른 동네 이장들도 민소 앞에서 모이가이고 트럭 타고 가는 거를 진짜로 기공기를 끌고 갔으마 군 대회는 늦어도 한참 늦었지. 군청에 갔는데 비가 와가이고 온 사람은 밑 없드마. 소리마 밑분 지르고 왔지 군청까지 기공기를 타고 갈 수가 있든가. 국도에 차들이 미치게이 맨크로 쌩쌩 달리는데 받침에 우회랐고 다른 동네에서는 자가용으로 간 사람도 셌어. 자, 여기 이 내용을 들어보면요. 국도에 차들이 미친갱이처럼 달린대요. 그러니까 이장 본인도 이게 위험한 일이라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야. 민 씨의 자꾸 계속된 추궁에 자기 합리화만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국도를 갈 때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경운기를 여러 대 끌고 가자는 거였지 않습니까? 시위도 하고 의지도 보여준다면서요. 허허, 나 참. 아침부터 바쁜 사람 불러해 놓더니 사람 말을 알아듣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했어. 누구 맹크로 반동가리가 났나?
자, 여기서 더 이상 변명도 안 통하니까 인신공격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구 맹크로 반동가리가 났나라고 하는데 여기서 반동가리는 황만근을 반편이라고 무시하는 내용입니다. 기어이 민씨는 버럭 소리를 지르고야 말았다. 반편은 누가 반편입니까? 이장인이 지도자니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방침을 정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양복 입고 자가용 타고 간 사람들은 오고 방침대로 경운기 타고 간 사람은 오지도 않고 이게 무슨 경우냐고요. 이 자스이 네 앞이라고 눈가를 똑바로 뜨고 소리를 뻑뻑 질러 쌌노. 도시에서 쫄딱 망해가 있고 귀농을 했시며 얌전하게 납작 엎드려 있어도 동네 사람 시키줄까 말까 한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일단 민 씨의 사정을 알 수가 있죠. 도시에서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쫄딱 망해가지고는 사실 이장이 지어낸 얘기인지도 모르니까요. 일단 귀농을 했다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어요. 민 씨의 처지. 그러면서 이장이 외지 사람에 대해서 어떤 배타적 태도로 대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뭐라고? 내가 망그이 임이냐 애비냐? 나이 50 다 된기 어디를 가든 동 오든 동 지가 알아서 해야지. 목살이 끌고 따라다니까. 자, 일주일 뒤에 황만근이 돌아왔대요. 그의 아들이 그를 안고 돌아왔다. 한 항아리밖에 안 되는 그의 뼈를 담고 돌아왔다. 황만근의 죽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경운기도 돌아왔다. 수레는 떼어내고 머리 부분만 트럭에 실려 돌아왔다. 황만근의 이 사고 현장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머리만 실려 돌아왔다라는 건 어떤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수레는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야. 황만근이 아니면 그 누구도 작동시킬 수 없는 그 머리가 바보처럼 주인을 태우지 않고 돌아왔다. 황만근, 황 선생은 자 여기서 황 선생이라고 하는 거 사람들은 다 반편이라고 했었죠. 반동가리. 근데 지금 누구? 민 씨만 황 선생이라고 불러요. 마을 사람들이 반동가리라고 부르는 것과는 대조되게 부르는 거죠. 황 선생은 어리석게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해가 가며 차츰 신지는 신령스럽고 지혜로운 거, 신령스럽고 기묘한 지혜라는 뜻이에요. 신지가 돌아왔다. 하늘이 착한 사람을 따뜻이 덮어주고 땅에 은혜롭게 뿌리를 대어 알껍데기를 까주었다. 그리하여 후년에는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다. 그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듯 그 지혜로운 어떤 수고로운 가르침도 함부로 남기지 않았다. 스스로 땅의 자손을 자처하며 늘 부지런하고 근면했다. 황만근의 근면 성실함에 대해서 디귿 부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빚만 남는 농사에 공연히 뼈를 상한다고 하였으나 개의치 아니하였다. 사람 사이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나 함께하였고 공에는 자신보다 남을 내세워 뒷사람을 놀라게 했다. 황만근의 이타적인 모습도 보여줍니다. 아마도 민씨가 도시에서부터 넘어오면서 꿈꿨던 농촌의 삶이라는 건 황만근의 모습과 더 가깝겠죠. 이타적이고 공동체적이고. 그러나 농촌이 지금 보면 알겠지만 경제적으로 그렇게까지 넉넉한 상황이 못 돼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알 수 있어서 사람들이 인심이 좀 야박해진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이런 이타적인 모습을 민 씨는 좋게 평가했겠죠. 하늘이 내린 효자로서 평생 어머니 봉양을 극진히 했다. 아들에게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아버지였고 훈육을 할 때는 알아듣기 쉽게 하여 마음으로 감복시켰다. 선생은 천성이 술을 좋아하였는데 사람들은 선생이 가난한 것은 술 때문이라고 했다. 말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아. 선생은 어느 농사꾼보다 부지런했고 농사일에도 익어 있었다. 문중 땅과 나이가 들어 농사가 힘에 부친 사람들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다. 농사를 질 때 땅에서 억지로 빼앗지 않고 남으면 술을 빚어 가벼운 기운은 하늘에 바치고 무거운 기운은 땅에 돌려주었다. 그게 욕심도 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망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시 땅에 돌려주었다. 그러므로 선생은 술로서 망한 것이 아니라 술의 물감으로 인생을 그려나간 것이다. 사람들이 얘는 술 때문에 망했다라고 한 것과 상반된 평가죠. 선생이 마시는 막걸리는 밥이면서 사직에 신에게 바치는 헌주였다. 힘의 근원이고 낙천의 뼈였다. 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황만근의 죽음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일에 선생은 경운기를 끌고 면 소재지로 갔지만 경운기를 타고 온 사람이 없어 같이 갈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선생은 다시 경운기를 끌고 백리길을 달려 약속 장소인 군청까지 갔다.
가는 동안 선생은 여러 번 차에 부딪힐 뻔했다. 위험한 상황을 계속 마주했던 것 같아요. 마른 봄바람에 섞인 먼지가 눈을 괴롭혔다. 날은 흐리고 추웠다. 이윽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경운기에는 비를 피할 만한 덮개가 없어서 선생은 뼛속까지 젖어드는 추위에 몸을 떨었다. 선생이 군청 앞까지 갔을 때 이미 대회하는 끝나고 아무도 없었다. 어머니에게 가져다줄 생선을 사고 효성이 보이죠. 여기에서도 효성이 보이죠. 몸을 녹인 선생은 날이 어두워오는 줄도 모르고 경운기에 올라 집으로 향했다. 경운기에는 빠르게 달리는 차량의 주의를 끌 만한 표시가 없어. 선생은 몇 번이나 사고를 당할 뻔했다. 그때마다 멈추었다가 다시 출발하는 바람에 시간은 점점 늦어졌다. 어두워지면서 경운기는 길 옆에 논으로 떨어졌고 수레는 부서졌다. 결국 선생은 그 밤 안으로 집에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선생은 경운기에 실려있는 땅의 젖, 술에 취하여 경운기 옆에 앉아 경운기를 지켰다. 우직한 성품을 알 수 있죠. 그러나 경운기는 선생을 지켜주지 않았다. 경운기를 의인화해서 이 황만근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부분이에요. 추위와 졸음으로부터 선생을 지켜주지 못했다. 아, 선생이 좀 더 살았더라면 난세의 혹염에 그늘의 덕을 널리 베푸는 큰 나무가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황만근의 덕에 대한 극찬을 하고 있어요. 그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도 알려주고 있죠.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감탄하지 않는 삶이었지만 선생은 깊고 그윽한 경지를 이루었다. 보라. 남의 비웃음을 받으며 살면서도 비루하지 아니하고 홀로 할 바를 이루어 초지를 일관하니 이 어찌 하늘이 낸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겠는가. 이 어찌 하늘이 내고 땅이 일으켜 세운 사람이 아니랴. 자, 황만근의 삶에 대해서 극찬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았어. 하지만 이의 삶은 정말 멋진 삶이었대요. 그리고 마지막 단기 4330년 1997년 5월 20날 본디 묘지에나 쓰일 것이지만 천지를 대영혼의 집으로 삼은 선생인지라 아무 쓸모도 없는 이 글을 세터말로 귀농하였다가 이룬 거 없이 다시 도시로 흘러가며 남해인 민순정이 엎드려 쓰다. 민순정은 민씨 이름이고요. 그래서 민순정이 전체적으로 이 황만근의 삶을 예찬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글을 남기고 다시 도시로 떠나는 걸로 글이 끝납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민씨가 무슨 말에 관해 이장과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 황만근에 대한 민씨의 입장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시종일관 민씨는 황만근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나머지 선지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서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입니다. 여기 초록색, 그리고 여기 초록색. 그리고 넘어와서 그리고 2번 문제로 갈게요.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장은 자신이 황만근에게 말한 투쟁 방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군. 여기 있죠?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 왜 경운기를 안 타고 트럭을 타고 가셨나요? 국도의 차들이 미치게이 많고 쌩쌩 달리는데 받치면 우회라고. 자, 경운기를 끌고 오라는 게 내 말이가 투쟁 방침이 그렇다 카이 이런 식으로 보는 거 보면 투쟁 방침이 있는데 이장은 트럭 타고 갔어요. 트럭. 그러니까 황만근한테 말한 그 방침을 본인이 먼저 지키지 않은 거야. 이장은 민씨가 도시 생활이 실패하고 세터말에 온 것으로 생각했군. 여기 있죠? 도시에서 쫄딱 망해가이고 귀농을 했시모.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장은 군청까지 경운기를 타고 가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군. 여기 있죠. 국도의 차들이 미치게이 뱅크로 쌩쌩 달리는데 받침에 우회랐고. 자, 그 다음에 민씨는 걸기대회 전날 이장이 황만근을 따로 부르던 상황을 목격했군. 여기 있습니다. 따로 불러 무슨 말을 건네던 것을 기억해냈어요. 민씨는 황만근의 삶에 대한 글을 쓴 후 세터말에서 그의 뜻을 이어갔나요? 아니요. 세터말로 귀농하였다가 이룬 것 없이 다시 도시로 흘러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 5번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답 확인 다시 하면 1번에 1번 그리고 2번에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는 전을 현대적으로 변용한 작품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희에서는 인물 간의 대화, 민씨와
2장의 대화를 통해서 황만근이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나에서는 황만근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를 묘비문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 가장 적절하겠죠. 자, 4번 기역과 미음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거 리을 한번 보고 올까요? 리을 한번 보고 오면요. 선생이 군청앞까지 갔을 때 이미 대회는 끝나고 아무도 없었다. 선생이 갔을 때 이미 시간이 좀 많이 흘렀던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단지 경운기를 타고 군청에 가기까지 오래 걸렸음을 의미하는 거지. 황만근이 경운기대회에 간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5에서 10번 문제를 풀 수 있는 고전시 형식의 전원사시가와 그리고 유산가 그리고 수필 형식의 봄 이렇게 3개의 작품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작품부터 읽어볼게요. 일단 신계용의 전원사시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총 10수로 되어 있어. 1수에서 2수는 봄, 3수에서 4수는 여름, 5수에서 6수는 가을, 7수에서 8수는 겨울, 9수에서 10수는 제석, 섣달 금음날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1수부터 읽어보자면요. 1수, 2수 합쳐서 봄의 정취, 농촌의 바쁜 일상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위에서부터 빨간색으로 형광펜 칠해진 부분들은 모두 그때 당시에 계절감을 드러내는 그런 치어들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계절을 언급한 건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고 한번 볼게요. 봄날이 점점 길어지니 잔설, 남은 눈이 다 녹았다. 외화는 벌써 지고 버들까지 누르렀다. 봄날의 풍경을 시각적으로 누래졌다라면서 표시하고 있죠. 아해야 시적 청자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각수 종장 척구에 계속해서 아해야가 반복됩니다. 그걸 통해서 통일감을 높이고 있어요. 아해야 울 잘 고치고 제천 갈게 하야라. 라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봄날 농촌의 바쁜 일상입니다. 양파, 이거는 그러니까 햇살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양파의 풀이기니 봄빛이 늦어 있다. 소원, 도화, 도화는 복숭아 꽃입니다. 그래서 복숭아 꽃은 밤비에 다 피었구나. 아이야, 소를 좋게 먹여서, 소를 풍족하니 먹여서 논밭을 갈게 하여라 라면서 봄의 정취와 농촌의 바쁜 일상을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잔화는 남은 꽃이거든요. 남은 꽃 다 진 후에 녹음, 푸른 그늘이 깊어간다. 백일, 시각적 이미지인데 아주 쨍쨍하게 내렸다는 햇빛이에요. 그래서 쨍쨍한 햇빛, 고촌의 낙닭들의 소래로다. 자, 낙닭들의 소리 여기에선 안 나와 있는데 시각적 이미지, 낙닭들의 소리는 청각적 이미지가 되겠죠. 아해야 계면조, 계면조는 국악에서 슬프고 예타낸 노래를 주는 음계인데 전체적으로 느긋한 음계입니다. 그래서 계면조 불러라, 긴 졸음 깨우자. 여름의 정취와 여유로운 전원 생활을 그리고 있죠. 휘닛을 설이 되니 가을이 늦어 있다. 자, 늦가을을 노래하는 것 같아요. 긴들, 황혼이, 여기서 황혼은 넓은 들판에 누렇게 익은 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빛이 피거고야. 아해야, 빚은 술을 걸러라. 여기서 술은 화자의 풍류를 알려주는 소재죠. 추흥, 가을의 흥에 겨워하노라. 가을 정취와 풍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풍, 겨울이 왔네요. 북풍이 높이 부니 앞매에 눈이 진다. 모첨 찬 빛이, 처마 끝에 찬 빛이 석양이 거의로다. 아해야, 두죽은 콩죽인데 콩죽을 먹는 건 소박한 행위죠. 그래서 안빈낙도를 보여줍니다. 두죽 익었느냐 먹고 자려 하로라 라고 하면서 칠수에서는 겨울 저녁 풍경 및 안빈낙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봐 아이들아, 새해 온다 즐겨 마라. 아이들한테 충고하고 있죠. 너 새해 온다고 즐기지 마. 섣달 금음이면 거의 그때 당시에 크리스마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새해를 준비하는 시점이야. 그래서 막 좀 이렇게
그 연말 분위기 알죠? 다들 신나 있는 분위기, 들뜬 분위기가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새해 온다고 즐겨봐라라고 하면서 헌사한 세월, 이 야단스러운 세월이 소년 앗아가느니라 젊음을 가져간다. 우리도 새해 즐겨 하다가 이 백발이 되었노라라고 하면서 야속한 세월에 대한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석의 내용을 제외하면 나머지 이제 위에 있는 이 1수부터 7수까지의 내용은 계절감이 드러나는 어떤 풍경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고 마지막 재석은 서탈 금음에 이제 늙음에 대한 한탄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자, 나시 볼게요. 나시는요, 먼저 뒤에 거 정리하고 오자면 유상가가 산을 거니는 노래, 여기서 유가 흐를 유자인데 이거 거니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산을 거니는 노래가 유상가입니다. 자, 그래서 좀 정신없지만 다시 앞부터 보면요. 화란 춘성하고 만화 방창이라 여기서 춘 똑같이 계절감 드러내면서 봄이 되어 만물이 자라난다라고 보면 되고요. 때 좋다 번님내야. 자, 여기서 위씨랑 비슷한 점이 있으면 좀 유념해줘야 돼요. 여기 위씨에서는 아해야를 계속 부르고 있죠. 여기에서는 번님내야를 부르고 있네요. 자, 이렇게 불러서 어떤 것에 대해서 뭐 하자라면서 권유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아해야 도중 네 이겼느냐 뭐 묻고 있고요. 뭐뭐 하노라라면서 뭐 얘기도 하고 해서 아해 청자를 설정하고 계속 얘기를 한다면 여기도 번님내라는 청자를 설정한 거 볼 수 있죠. 아무튼 산천 경계를 구경 가세 죽장망의 단표자로 천리강산 들어를 가니 만산 홍록들은 1년 1도 다시 피어 춘색을 자랑하노라 색색이 붉었는데 창송 치죽은 창창 우르르한데 자, 푸른 소나무 대나무는 울창하게 막 있대요. 색채 이미지 봄 풍경을 나타내고 있죠. 여기 지금 홍록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송, 취죽, 창창, 우를까지 다 하면은 뭐 초록색, 그 다음에 붉은색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 있죠. 그래서 색채 이미지를 통해서 울긋불긋 꽃이 피는 그 봄 풍경을 드러내고 있어요. 기화요초 낭만 중에 꽃 속에 잠든 나비 자취 없이 날아다닌다. 봄에 이런 화려한 풍경을 본사 1에서는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제비는 물을 차고 기러기 물이 지어 거지중천. 거지중천은 하늘 한복판에 떠 있음을 얘기해요. 하늘 한복판에 떠 있어서 높이 떠 두 날개를 훨씬 펴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자는 이 봄 풍경을 막 즐기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펄펄펄 백운간에 높이 떠서 천리강산 머나먼 길을 어이갈고 슬피 운다. 자, 슬피 운다라는 건 화자의 정서와 좀 다르죠. 감정이입이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그쵸? 화자는 봄을 즐기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원산은 첩첩, 태산은 주춤하여, 기암은 층층, 장롱은 낙낙, 에이 구부러져 광풍에 흥을 겨워 우쭐우쭐 춤을 춘다. 위에 여기 밑줄 친 부분 대꾸와 반복을 통해서 산의 풍경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서 또 보면은 그 기러기가 날아가는 거 펄펄펄 이거 음성 상징어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A 구부러져 광풍에 흥을 겨워 우줄우줄 춤을 춘다. 의인법과 음성 상징어 사용되는데 장송의 모습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어요. 바람에 장송이 흔들리는 모습이겠죠. 음성 상징어 펄펄펄 우줄우줄 사용된다는 것도 봐줄 수 있겠죠. 여기 이제부터 가로한 부분은 비유와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폭포를 묘사하는 부분인데요. 층암 절벽 위에 폭포수는 콸콸 수정염 들이운 듯 이골 물의 주룩주룩 수정염은 이제 수정으로 만든 주렴 그러니까 커튼 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마치 수정 발을 들이운 것처럼 이렇게 물이 주룩주룩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골물이 쌀쌀 열골물이 한데 합수하여 천방저 지방저 소쿠라져 펑퍼져 넌줄치고 방울져 저 건너 병풍석으로 우르렁 콸콸 흐르는 물결은 은색 옷같이 흩어진다라고 하면서 같이 직유법이나 여러 주룩주룩 콸콸 같은 음성 상징어 계속 사용하면서 폭포를 매우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서부허휴는요. 여기 밑에 보면 알겠지만 속세를 벗어나 살았던 인물들이에요.
소부허유 문답하던 기산영수. 기산영수는 소부허유가 응고했던 곳인데 이상향을 의미합니다. 여기가 아니냐. 이런 기산영수가 여기가 아니냐. 주곡재금은 천고절이요. 적다 정조는 일년풍이라. 일단 좋다라는 뜻입니다. 일출낙조가 눈앞에 버려나 경계 무궁 좋을시고, 일출을 비롯해서 자연 경관에 대한 감탄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봄 풍경의 감탄을 볼 수 있는 부분이었죠. 자, 그 다음에 다의 수필은요, 혹겹의 봄, 겹겹의 봄을 통해서 젊은이의 봄과 늙은이의 봄을 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청춘이라고 말하죠. 젊은 사람들 보고요. 그래서 봄은 젊은이의 것으로 아는데 늙은이의 봄은요, 기쁨과 슬픔이 아우러진 겹겹의 봄이래요. 그래서 어떤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이런 과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요. 통념과는 조금 다르죠. 일반적인 통념과는.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이제 늙음으로써 봄을 맞으며 봄을 앞으로 많이 못 볼까 슬퍼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대요. 그동안 많이 가져본 봄이 또 하나 느는 것을 대견하게 생각할 일이다. 라고 하면서 늙어가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거 발상의 전환이죠. 산에 오르거나 먼 길을 걸을 때 10리고 20리고 가서 뒤를 돌아보고는 내가 저 길을 걸어왔구나 하며 흐뭇하고 자랑스러운 때도 있다. 그리고 돌아보면 경치가 걸어올 때보다 놀랍게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때도 있다. 과거를 돌이켜보는 것을 길을 가다 뒤를 돌아보는 것에 비유함으로써 늙어가는 걸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자, 그래서 지나온 추억을 더듬어 가치 있는 경험 한 개의 진주를 발견하고 거친 모래알, 가치 없는 경험만 지워질 때, 가치 있는 경험, 진주를 발견하지 못하고 거친 모래알, 가치 없는 경험만이 지워질 때 그것이 슬프다, 보잘것없는 내 과거가 항상 오늘 슬프게 할 뿐이다. 라고 하면서 과거에 대해서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뜰 앞에 한 그루 밀감나무가 서 있다. 갑자기 화제 전환하고요. 이 화제 전환한 데서는 동쪽 가지와 서쪽 가지를 비교하고 있어요. 동쪽 가지는요, 겨울을 이겨내고 생의 의지를 지닌 존재라면 서쪽 가지는 겨울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눈보라 추운 속에서도 한 가지, 동쪽 가지는 생명을 기르며 겨울을 살아왔고 한 가지, 서쪽까지는 그 속에서 자기를 살리지 못했던 것이다. 동일한 상황에서 대응 방식에 따라서 결국은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저 동쪽 가지의 씩씩하고 발랄한 생의 의지, 지난 겨울 석 달 동안 마음속으로의 안타까운 저항, 그리고 남모르는 분투와 인내, 이에 대한 무한한 경의와 찬사를 보내고 싶다. 이 동쪽까지 겨울을 이겨내고 생의 의지를 지닌 존재에 대한 예찬을 드러내고 있어요. 봄이 가면 봄이 없다고 슬퍼함은 1년을 사는 곤충의 슬픔이다. 교목은 봄이 10번 가면 10개의 봄을, 가을이 100번 가면 100개의 가을을 지닌다. 생의 의지를 갖는 것의 중요함을 이야기하죠. 생활에 따라서는 인류의 역사 억만 년의 봄이 다 내 몸에 간직된 봄이요. 생각에 따라서는 잊지 못할 뚜렷한 봄이란 또 몇 날이 못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올해 세상을 머물러 봄을 여러 번 보는 것이 귀한 게 아니라 봄을 봄답게 느끼고 지나온 모든 봄을 회상하며 과거를 잃지 않고 되새기는 것도 우리의 생활을 풍부하게 해줄지언정 섭섭할 것은 없다. 봄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봄은 젊은이의 봄만이 아니라 늙은이의 봄은 계속 과거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그 과거들을 좀 소중하게 여겨라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엮인 작품들은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아까 전원사시가는 전체적인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 여기 유상가는 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시, 그리고 윤효영의 봄은 봄에 대한 통념을 깨부수고, 좀 더 새로운 관점으로 발상의 전환을 통해 봄을 바라보면서 봄의 의미를 찾는 그런 수필이었어요. 자, 그럼 전체적으로 봤고요. 5.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고르라고 했는데요. 나는 화자와 자연물의 상황을 대조한다라고 했는데 나의 화자는 자연을 즐기고 있었죠. 자연물과 대조가 일어날 수가 없겠죠. 우리 아까 봤잖아. 가에서 아해야. 나에서는 번님네들.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죠. 그래서 시적 화자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정서 드러낸다. 2번이 가장 적절하고요. 가와 다는 과거의 현재를 대비해서 현실에 대한 화자의 후회를 드러내고 있다.
현실을 후회한다라고 보기에는 가 같은 경우는 전원에서 너무 즐기고 있고요. 다 같은 경우에도 과거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했지만 현실을 후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나와 다는 자연물의 속성을 제시하고 그 속성을 예찬하고 있다. 다에서는 서쪽까지 동쪽까지를 이야기하면서 동쪽까지를 예찬하고 있긴 하는데요. 나에서 자연물의 속성을 제시하면서 예찬하는 부분은 조금 찾기 힘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와 다는 공간의 이동 과정을 통해 화자의 반성적 성찰. 반성적 성찰은 아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정답 2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기를 참고해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구수에서 십수는 재석으로요. 여기 추나 추동의 내용과 완전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3번 보면요. A에 드러난 화자의 흥치가 B에서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B는 계절 아니고 재석인걸요. 그리고 A에서는 화자의 흥치가 드러나지만 B에서는 늙음에 대한 한탄이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압축적 제시, 요약되어 있다라는 건 틀려 먹었죠.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는데 니은 같은 경우에 그 기러기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기러기가 슬피 울며 가죠. 근데 화자의 감정은 봄을 즐기는 감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감정이입이라고 보기가 힘들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답 2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 문제인데요. 보기 읽어보면 자연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대부들은 자연을 유교적 가치관을 드러내는 수단이나 한가로운 승치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두 가지로 사용한다고 하죠. 유교적 가치관, 한가로운 흥치.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시들에서 자연은 대부분 어떤 걸로 드러났나요? 봄은 자연에서 봄이라는 그 수필은 자연에서 어떤 가치를 찾기는 했어요. 근데 나머지 전원사 시가랑 유상가 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을 즐기는 거였지. 근데 가에서 매화가 유교적 가치관을 엿볼 수 있군 계절적 이미지만을 볼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 1번 되겠죠? 다의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거, 봄이 또 하나 느는 것을 대견하게 생각하자고 하며 글쓴이는 늙어가는 일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봄을 만끽할 것을 권유하고 있군. 이게 가장 맞겠죠? 청춘의 봄만이 봄이 아니다. 늙은이의 봄도 봄이다. 우리 봄이 하나 느는 걸 대견하게 생각하자. 이게 주된 의미였어요. 그래서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내용 읽고 나면은 사실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이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해 준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는 내용들 6번에서는 여기 지금 구조에 대해서 묻고 있구나. 8번에서는 보니까 자연물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묻고 있구나.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5번에서는 이제 예에 나온 표현법에 대해서 묻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만 읽고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꼼꼼하게 한번 쭉 읽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로 돌아와서 다시 문제 푸는 거 추천드리고 절대 보기를 제외한 나머지 선지를 먼저 읽고 문제로 들어가야지라는 좀 아니란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읽는다고 해서 사실 골라서 읽게 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어차피 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고 문제로 오는 것을 저는 추천드려요. 물론 본인의 그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문제 마지막으로 나왔는데 A가 버들까지, B가 동쪽까지입니다. A는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고요. B는 긍정적으로 예찬하는 소재가 되겠죠. 서쪽까지와 대비해서. 10번에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음방울전일 거예요, 이게 아마. 여기 지금 보면, 금방울전이네요. 그래서 금방울전이라는 고전전 소설이고요. 고전 소설이고, 전체적으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때 호각이 군사를 거느리고 여기서 군사 나오는 걸로 전쟁 이야기라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호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허리는 열아름이고 얼굴은 수레바퀴 같고 머리칼이 누르러 검은 얼굴을 덮었으며 손에 장창을 들고 내다르니 호각의 외양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얼굴이 흉악하고 형용은 괴이하였다라고 해요. 부정적으로 했으니까 이게 전쟁 이야기라면 이쪽이 적군임을 알 수 있겠죠. 주인공의 적군. 또한 진중으로부터 원수가 나서니 얼굴은 관운장 같고 고매 등의 이리의 허리요 잔나비의 팔이더라. 위풍이 늠름하고 위의가 정제하여 당당한 풍도는 사람을 놀래고 뚜렷한 위엄은 부캐를 뒤집는 것과 같다. 보면은 위에서 호각은 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여기 원수의 이야기는 되게 위엄 있는 외양을 묘사하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 아, 원수가 우리 편, 호각이 남의 편. 바로 알 수 있죠. 자, 호각이 한번 바라보고 큰 소리로 말하기를 구상유치, 유치하다라는 뜻이에요. 구상유치, 어린아이가 천시를 모르고 망령되어 전장에 나와 어른을 욕보이고자 하니 내 어찌 칼 아래 놀란 홍백이 되려 하는고. 원수를 무시하는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이죠. 원수가 크게 노하여 좌우를 바라보며 말하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능히 나아가 저 도적을 잡아 근심을 들게 하리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 장수가 내다르니 이양춘이더라. 칼을 춤추며 나아가 바로 설만춘과 싸울 때 설만춘이 상대방 장수, 이양춘이 우리 쪽 장수인 것 같아요. 50여 합에 이르도록 승부를 내지 못하더니 문득 만춘이 거짓 패하여 달아나거늘. 자, 만춘이 상대편이죠. 좀 약은 수를 썼어요. 양춘이 승승장구하여 나아가 꾸짖기를. 자, 양춘은 일부러 패하는 만춘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적은 도망가지 말고 내 칼을 받으라 하더니 만춘이 가만히 활을 쏘매 양춘이 무심결에 화살을 왼편 어깨에 맞아 말에서 떨어지니 원순의 장수가 좀 아파진 것 같아요. 원수의 진으로부터 장만이 내달아 양춘을 구하러 돌아가더라. 또한 만춘이 말을 돌리어 따르거늘 장만이 이 애를 구하러 왔는데 다시 싸우려고 만춘이 따르는 거야. 장만이 크게 노하여 말을 비끼고 만춘을 맞아 싸워 10여 합에 승부가 나지 않더니 또다시 호달이 나와 좌우를 깨치며 승승하여 들어오니 장만이 패하여 도망가는지라. 원수는 장만이 패함을 보고 징을 쳐 군사를 거두고 양춘을 치료하라 하였다. 원수는 지금 자기네 아이들이 패해서 돌아오는 걸 보고 이제 그만하자라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랬더니 이때 호각이 추격해오며 욕설을 무수히 하였다. 원수가 크게 노하여 이제 우리는 그만하고 군사 거두어서 가자라고 하는 상황인데 계속 따라오니까 창을 잡고 말을 달려 호각을 맞아 싸워 100여 합에 이르도록 100여 번 이렇게 칼이 띵띵 부딪힌 거야. 100여 합에 이르도록 승부를 결정치 못하더라. 양진은 서로 대하고 있는 두 편의 진이에요. 양진의 군사가 물 끓듯 하여 대열을 차리지 못하니 문득 오랑캐 진중으로부터 징이 울리니 호각이 본진에 돌아와 여러 장수들에게 말하기를 내 적장이 나이 어림에 업신여기였더니 이제 보니 그 용맹과 힘을 당하기 어려운지라 마땅히 개교를 써서 잡으리라. 자, 여기서 보면 호각이 원수의 용맹함을 인정한 것 같긴 해요. 아까는 막 너 무시하고 막 너 이런 구상유치 어린아이가 어디서 어른을 욕보이고자 하냐라고 했으면 여기에서는 저 사람 용맹한 거 맞겠다라면서 인정하고 있어요. 하고 진의 문을 굳게 닫고 깃발을 눕히며 칼끝을 거두더라. 이제 그만하자라고 한 거예요. 이에 원수가 또다시 내달아 싸움을 도드니 적장 호각이 진의 문을 열어젖히고 크게 꾸짖어. 오늘은 너와 자웅을 결정하려니와 만약 너를 잡지 못하면 내 죽기를 면치 못하리라 하고 50여 합에 승부를 결정하지 못하더니 문득 호각이 말을 돌려 도망치되 저의 본진으로 가지 아니하고 원수 생각하기를 저희 비록 간사한 꾀가 있는 모양이나 내 어찌 저를 두려워하리요. 자, 원수가 호각의 계략이 있음을 눈치챘지만 그대로 호각의 본진으로 들어가게 되죠. 하고 바삐 쫓아 양산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 호각을 사로잡고자 할 즈음에 호각은 보이지 않고 허수아비가 무수하거늘 뭔가 이상하죠? 원수가 크게 의심하여 말을 돌이키고자 하였더니 호련히 한 발 포성에 이어 두 편 언덕으로 불이 일어나 화강이 하늘에 맞닿고 무수한 허수아비가 다 화약을 써서 세워져 있으니 나아갈 길이 없는지라. 호각이 개교를 써서 막 준비해 놓은 것 같죠? 허수아비 때문에 이제 나아갈 길이 없어졌어. 원수는 하늘을 보며 탄식하기를 내 도적을 업신여기여 이곳까지 왔다가 오늘 여기 와서 죽을 줄을 어찌 뜻하였으리요 하고 칼을 빼내어 자결코자 하니라. 자결은 스스로 죽는 거예요. 이때 문득 서남 쪽으로부터 금빛이 떠오르며 뭐야? 우리 뭘 예상할 수 있어? 금방울이구나. 금방울이 화강을 무릅쓰고 들어와 원수 앞에서 찬바람을 일으키니 충천하던 불꽃이 원수의 앞에는 일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물러가더라. 자, 금방울의 활약이 나와요. 고전소설의 어떤 전형적 특징이고 정기적이고 우연적이죠. 금방울이 어떻게 찾았는지는 설명되지 않았어요. 원수가 금방울을 보고 반가움을 이기지 못하여 손으로 어루만
지며 말하기를 어루만져도 돼요. 왜냐면 원수와 금방울은 부부 사이거든요. 자, 그래서 너의 은혜를 생각할 양이면 태산이 가볍고 강과 바다가 얕은지라 어찌 다 갚으리요. 원수는 자신을 위기에서 구해준 금방울에게 매우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하며 못내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문득 순간에 불기운이 쓰러지고 길이 열리는지라 비현실적인 전제가 일어났죠. 원수가 크게 기뻐하여 금방울을 데리고 길을 찾아 원수의 본진으로 돌아오매 여러 장수와 군졸이 당황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더니 천만 뜻밖의 원수가 돌아옴을 보고 한편 놀라고 한편 신기히 여겨 뛰어오르며 기뻐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더라. 이때 원수가 본진 장대에 앉아 여러 장수와 군졸을 불러 말하기를 호각이 반드시 우리 본진을 칠 것이니 이제 우리는 개교 위에 개교를 쓰리라. 자, 원수는 호각의 개교를 예상하고 있죠. 그러면서 재차 개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하고 다시 여러 장수를 불러 귀에 대어 일러 말하기를 제군은 여차여차히 하여 약속을 잊지 말라. 자, 개교의 구체적 내용을 우리에게도 생략해주고 있어요.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죠. 하고 분부하기를 정한 후에 원수가 가만히 진을 다른 데로 옮겼으니 이때 호각은 원수를 유인하여 산골짜기에 두고 본진으로 돌아와 여러 장수를 불러 말하기를 원수가 비록 하늘로 솟고 땅으로 숨는 재주가 있다 하나 어찌 오늘의 불길을 벗어나며 어찌 죽기를 면하리요. 오늘 밤에 가히 적의 본진을 치리라. 자, 원수의 개교를 이해하지 못한 호각이 그냥 치러 가자라고 무대뽀 정신으로 달립니다. 하고 이날 밤에 호각이 군사를 거느리고 가만히 원수의 본진으로 들어가니 진중에 사람은 하나도 없고 빈 채만 남았는지라 호각이 깜짝 놀라 급히 군사를 돌리고자 하니 본인이 예상한 것과는 다른 상황이죠. 문득 한 발 포성이 터지며 한 장수가 길을 막으며 칼을 들어 꾸짖어 말 적장 호각은 나를 아느냐. 호각이 황망한 중에 언뜻 보니 원수라. 호각이 대경실세 크게 놀라서 얼굴빛을 잃으며 미처 손을 놀리지 못하니 원수의 칼이 빛나는 곳에 호각의 머리가 말 아래에 떨어지고 좀 잔인하죠? 이제 원수가 이긴 것 같아요. 설만춘과 호달 등 여러 장수들은 호각의 죽음을 보고 놀라 어찌할 줄을 모르다가 저들의 본진을 바라보고 달아나는데 본진에 이르자 장만이 달려와 한 창에 호달을 찔러 죽이고 만춘은 달아나다가 양춘에게 단칼에 죽임을 당하고 기타 장군들과 군졸들을 다 무찔러 죽이고 돌아가게 되더라라면서 개교 위에 개교가 성공함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전쟁 이야기고요. 원수가 아내인 금방울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자신의 개교 위에 개교를 세워서 호각을 이기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윗글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는데요. 다 맞는데 호각이 여러 장수에게 원수가 재주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볼 때 호각은 적의 본질을 치는 것을 망설였던 것 같아. 원수가 비록 하늘로 솟고 땅으로 숨는 재주가 있다 하나 어찌 오늘 불길을 벗어나며 어찌 죽기를 면하게 했으리요. 오늘 밤에 가히 적의 본진을 치리라. 망설이는 것 같진 않죠.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자, 보기 보면요. 금방울전에서 나오는 여러 장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어요. 4번 보면 원수가 호각의 부리를 무찌르는 것은 금방울이 자신의 의지대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공을 세우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 금방울이 공을 세우는 장면은 앞에 있었죠. 원수를 구하는 장면. 여기에서 호각을 이기는 장면은 원수의 개교 후에 개교가 성공한 장면이기 때문에 금방울이 공을 세우는 장면이라고 볼 수 없어요. 정답 4번 되겠죠? 자, 그리고 13번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라고 했는데 기역과 니은이 각각 뭐였죠? 기역과 니은. 기역은 양상 골짜기안 이 되겠고 양상 골짜기안. 그리고 니은은 원수의 본진이 되겠네요. 양상 골짜기안과 원수의 본진. 기역은 화약으로 둘러싸인 허수아비로 인해 원수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호각이 예상한 공간. 맞죠? 맞죠?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A에서 E까지 드러난 인물의 말하기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어요. 이 부분 보면
비록 원수가 재주가 있지만 나는 오늘 적의 진지를 치리라, 본진을 치리라라고 하니까 자신의 계획을 수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답 5번 되겠죠? 여기까지 14번 문제였습니다. 문제를 꼼꼼히 보지 않는 이유는 작품만 꼼꼼히 봤다면 문제에서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책에 다 공부한 뒤에 이제 문제집에 있는 답지 참조하시면 거기에 주제라든지 전체적인 내용 정리가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편이니까요. 그것도 학습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15에서 17번 문제인데요. 이 두 시는 전부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예요. 위에 있는 시는 일제강점기, 부정적인 현실로 인한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는데 검은 벽, 부정적 현실을 의미합니다. 검은 벽의 기대선체로 해가 20번 바뀌었는지 해가 20번 바뀌었는디 이 부정적 현실이 매우 오래되었어. 내 길이는 영영 울지를 못한다. 여기서 길이의 원관념은 검은고입니다. 화자 또는 우리 민족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 가슴을 퉁 흔들고 간 노인. 기린을 퉁 흔들고 갈 수 있대. 노인은 검은고를 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기린을 울 수 있게 한 존재.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어느 끝없는 향연에 높이 앉았으려니 기린을 울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향연에 앉았다라는 건 지금은 찾아올 수 없다라는 거야. 끝없는 향연. 땅 위에 외로운 기린이야. 화자가 감정이입을 했죠. 기린에. 기린은 원래 신비로운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이입을 넣어서 하마 잊었을라. 외로운 기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아무도 안 쳐주니까. 바깥은 거친 들 이리 때만 몰려다니고 기린이 울지 못하게 하는 상황, 부정적 현실을 의미하는 것 첫 번째. 사람인 양 꾸민 잔나비 떼들 쏘아다니며. 그래서 여기 잔나비 떼도 기린이 울지 못하게 하는 상황 두 번째가 되겠죠. 부정적인 현실 두 가지입니다. 내 기린은 맘들 곳 몸들 곳 없어지다. 문 아주 굳게 닫고 벽에 기대선 채 부정적인 현실과의 단절이에요. 이거는 저항적으로 막 나는 싸울 거야 이건 아니지만 현실과 단절을 통해서 내면적으로 저항하고 있다고 봅니다. 해가 또 한 번 바뀌거늘 이 밤도 내 길이는 맘 놓고 울들 못한다. 부정적인 현실의 지속을 보여주면서 기린이 울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일념과 대응을 이루죠. 대응을 이룬다는 건 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검은 벽에 기대선 채로와 문 아주 굳게 닫고 벽에 기대선 채 해가 20번 바뀌었는데 해가 또 한 번 바뀌거늘 내 길이는 영영 울지를 못한다. 이 밤도 내 길이는 맘 놓고 울들 못한다. 이렇게 계속 대응되고 있다. 짝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 기린이 이제 광복을 좋아하는 마음, 우리 민족이 즐거워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현실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뜻이라서 부정적 현실로 인한 안타까움을 그리고 있고요. 저항 의지가 있냐라고 한다면 내면적 저항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깊은 저항 의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밑에 있는 내용은요. 좀 넘어가 보면 되는데 여기 지금 대설주의보라고 되어 있고요. 독재 정권기 억압적인 시대 현실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해일처럼 굽어치는 백색의 산들, 백색 색채 이미지죠. 눈 덮인 산의 모습인데 억압적 현실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백색의 산, 눈이 부정적이라면 이 제설차는 이 부정을 없애주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근데 이 제설차 한 대가 올 리가 없대요. 억압적 현실이죠? 개선할 방법이 심지어 없어. 제설차가 없어. 깊은 백색의 골짜기를 메우며 굵은 눈발은 휘몰아치고 눈은 계속해서 부정적 이미지인 것 같은데 눈발이 휘몰아친다는 건 이 부정적인 현실이 엄청 지속된다는 얘기예요. 조그만 숫덩이만 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이 부정적 현실을 살아가는 민중들의 삶, 정말 자그마한 것들이 날개를 파닥이며 겨우 살고 있는 거예요. 굴뚝새, 이 굴뚝새가 억압적 현실을 살아가는 민중들이 되겠죠. 눈보라 속으로 날아간다. 길 잃은 등산객들이 있을 듯 외딴 두메 마을 길 끊어 놓을 듯 소통의 단절을 의미해요. 우리가 이런 와중에도 서로 소통할 수 없고요. 은하수 펑펑 쏟아져 날아오는 듯 덤벼드는 눈.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이런 군단이나 계엄령 같은 것들은 군사 용어죠. 이걸 사용함으로써 독재 정권의 이런 폭력적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자, 여기 지금 가로로 묶은 곳은요, 위협적으로 내리는 눈보라의 모습을 비유한 거고, 폭력적인 독재 정권을 보여주는 거죠. 조그마한 숫덩이만 한 게, 뭐가? 굴뚝새가 날개를 파닥이며 민중들의 힘겨운 삶을 보여줍니다. 날아온다, 거칠한 굴뚝새가 서둘러 뒷간에 몸을 감춘다. 자, 뒷간은 그래도 몸을 감출 수 있는 공간이 되어준 거죠. 그 어디에 부리부리한 솔개는 굴뚝새를 위협하는 존재예요. 독재 정권의 어떤 포갑적인 세력이 되겠죠. 도사리고 있다는 것일까. 길 잃고 굶주리는 산짐승들 있을 듯. 여기서 산짐승도 사실 길 잃고 굶주린다라고 했으니까 굴뚝새와 같겠죠. 눈더미의 무게로 소나무 가지들이 부러질 듯 독재 정권 권력에 억압받는 민중들의 모습입니다.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 군단. 그래서 눈보라가 부는 이 산과 뒷간이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군단이 계속해서 옵니다. 자, 떼죽나무와 때 끓이는 외딴집 굴뚝에 해일처럼 굽어지는 백색의 산. 백색의 산이 아까 말했던 그 뒷간과는 반대되는 이미지의 공간이겠죠. 골짜기에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아까 위에도 있었어. 동일한 시행을 반복해서 억압적 현실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독재정권기를 비판하는 시 두 가지. 를 봤고요. 위의 시는 약간 비판적인 인식보다는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더 드러냈다면 대설주의보는 이 독재 정권기에 대해서 백색이 계엄령이다 라고 하면서 좀 더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어요. 적절하지 않은 것, 간의 시적 대상을 의인화하여 화자의 현실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기린을 의인화하고 있죠. 검은고를 의인화하고 있어요. 자, 간은 화자의 상황과 정서를 다른 대상에 빗대어 우의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다른 대상에 빗대는 거 감정이입이죠. 기린의 감정이입했잖아. 그래서 외로운 기린이라고 표현했죠. 나는 색채 이미지를 통해 화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나에서는 백색의 계엄령, 색채 이미지 나왔죠. 그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현실, 독재 정권기가 되겠죠. 가와 나는 상반된 속성의 공간을 통해 나에서 나오긴 했어요. 뒷간과 백색의 산. 그러나 현재 상황의 변화를 암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에서는 아예 없고요. 가와 나는 현재형 어미를 활용하여 대상이 처해 있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현실감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맞는 거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죠. 자, 16번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는데요. 요거 적절하지 않은 것만 볼게요. 나에서 길 잃고 굶주리는 산짐승들 아까 동그라미라고 했죠. 굴뚝새랑 같은 존재라고. 그래서 억압받는 민중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기회를 노리는 권력자들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자, A에서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B를 보면요. 노인이 지금 끝없는 어디에 있다 그랬어. 노인이 끝없는 향연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기린을 울 수 있게 했던 노인이 지금은 기린을 잊어버린 상황을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있지 원망에 대해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모든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모든 내용을 정리해봤어요. 정리하면서 글씨를 못 알아보거나 하는 면이 있을 수 있는데 동영상 돌려보면서 필기 덜한 거 필기 한번 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안녕.